심장이 멈추기까지 딱 일주일이라는 선고를 받은 이지혁의 차트에 누군가가 낯선 이름 두 글자를 덧칠해 두었는데요. 지혁이라고요. 이상했어요. 이지혁은 분명 이지혁인데요. 그런데 병원 시스템에는 이지혁 대신 지혁이라는 코드명이 붙어 있었고 그 코드명 아래로는 긴급 이식 우선순위 조정 불가라는 문장이 깔려 있었거든요. 이지혁이 심장병으로 위태롭다는 사실은 가족들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빠르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말할 때 그 말투가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잔인하게 들렸어요. 이지혁 씨, 지금 상태가요? 일주일 안에 심장 이식 못 받으면 끝이라고 보셔야 해요. 이상철은 그 자리에서 한 번 숨을 들이마셨는데요. 숨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가슴에 걸려서 내려가질 않더라고요. 조옥래의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아들의 심장이 멈출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집은 왜 이래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이상철은 삼켰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아서요. 이지환은 그 말에 고개를 돌렸고요. 이수빈은 손톱을 손바닥에 박아 넣듯이 꽉 쥐었습니다. 이수빈은 슬픔을 참는 방식이 늘 그렇게 아팠어요. 참으면 참을수록 안쪽이 찢어지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이지혁은요,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서 웃어 보였는데요. 그 웃음이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지혁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너질 때일수록 더 단단한 척하는 사람. 사랑도 고통도 두려움도 자기 안에서만 굴리다가 스스로 상처를 내버리는 사람요. 일주일이요? 이지혁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선택할 시간이 있긴 있네요. 의사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보통은 왜 하필 나냐고 묻거나 살려달라고 매달리거나 아니면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는데요. 이지혁은 선택부터 꺼냈거든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택이라고 하시면요? 이지혁은 숨을 고르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병원에만 누워있다가 끝나는 건 싫어요. 딱 이틀만요. 이틀만 병원 밖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이상철이 벌떡 일어날 뻔했는데요. 지혁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하고요. 이지환도 형 미쳤어? 라고 튀어나왔습니다. 이수빈은 목소리가 안 나왔고요. 그런데 이지혁은 눈을 깜빡이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표정은 고집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린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삶을 선택하는 사람의 표정이요. 아버지, 이틀이면 돼요. 이지혁이 이상철을 불렀습니다. 나 마지막을 기다리기보다 마지막을 선택해서 살고 싶어요. 그 말이 이상철을 꺾어버렸습니다. 조옥래가 죽기 직전에 남겼던 수첩, 그 수첩 속에 적힌 살리고 싶었는데 죽일 수밖에 없었다 같은 문장들이 이상철의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이상철은 그 문장을 누가 누구를 죽였냐로만 읽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지혁의 말은 그 문장을 어떻게 살아야 하냐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허락할 수는 없었죠. 의사는 더 냉정한 말을 덧붙였어요. 이지혁 씨가 나가시면요, 심장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위험합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알아요. 근데요, 위험한 걸 알고도 선택하는 게 나한테는 지금 제일 인간적인 일 같아요. 그때 병실 문 앞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지은호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병원 방문 기록에는 지은호가 아니라 지은호로 찍혀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잠깐 멈춰서서 쓴웃음을 지었는데요. 나 요즘 이름도 2개로 살고 있거든요. 지은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지은호로요. 고성이가 나를 찾고 있어서요. 그 말에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고성희라는 이름이 들어오는 순간 이 집안의 슬픔은 늘 사건으로 변했거든요. 조옥래의 죽음도 한우진의 실종도 지은호의 간이식도 10억의 거래도 결국 고성희라는 이름과 어딘가에서 닿아 있었으니까요. 지은호는 이지혁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사랑하지만 병 때문에 마음을 거부하는 중이었죠. 내가 무너지면 당신도 무너진다는 두려움이 사랑을 막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지혁은 지은호가 가까워질수록 더 차갑게 굴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이지혁의 얼굴이 살짝 풀렸고요.
그 풀림이 지은호에게는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끝에 서 있구나라는 느낌이 확 들어버렸거든요. 지은호가 말했어요. 이틀만 나갈 거면요. 나도 같이 가요. 이지혁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지은호, 너는 병원에 더 있어야 해.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본능적으로요. 지은호는 한우진에게 간이식을 받은 뒤 몸은 회복되고 있지만 마음은 더 심하게 깨져 있었습니다. 고성희에게서 받은 10억을 한우진에게 주며 도망치라 했던 선택이 지은호를 살렸고 동시에 죄책감으로 죽였거든요. 지은호는 스스로를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누군가를 위험에 밀어넣고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지은호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요. 나도 위험해요. 나도 누군가가 찾고 있고요. 근데요, 그래서 더 같이 가야 해요. 이지혁 씨가 혼자 나가면 그 이틀이 마지막이 될까봐 무서워요.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게 사랑이었고, 그게 죄책감이었고, 그게 두려움이었어요. 이지혁은 늘 마음속에서 세 개의 감정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은 끌어당기고, 죄책감은 밀어내고, 두려움은 멈춰 세우고요. 결국 의사는 조건부로 허락했습니다. 딱 이틀. 그리고 무리 절대 금지. 심장 상태 모니터링 장비 착용. 응급 상황이면 즉시 복귀. 이틀이 주어졌고요. 이지혁은 그 이틀을 관광처럼 쓰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이 선택한 건 거창한 여행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상이었어요. 그 일상이 오히려 더 잔인하고 더 아름다웠습니다. 첫날 지은호와 이지혁은 병원 밖으로 나왔는데요. 이지혁은 겨울 공기 한번 들이마시고는 숨이 찬 걸 감추려고 웃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웃음이 너무 아파서 말투를 일부러 밝게 만들었어요. 뭐부터 할까요? 공원? 떡볶이집? 아니면 노을 언덕? 이지혁이 잠깐 눈을 감았다 뜨더니 말했어요. 노을 언덕. 나 노을은 꼭 보고 싶어요. 내일도 볼 수 있다는 확신 없이 보는 노을이 어떤지 나도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요. 그 말이 지은호를 찢어놓았습니다. 내일도 볼 수 있는 노을이라는 말이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은 문장인데요. 이지혁이 말하니까 칼 같았어요. 지은호는 웃는 척하면서도 속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울지 마. 지금은 울면 안 돼. 이 사람의 이틀을 슬픔으로 채우면 안 돼. 둘은 공원을 걷다가 떡볶이집에도 들렀고요. 이지혁은 젓가락을 들고도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지은호는 그 떨림을 보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모른 척하는 게 사랑일 때가 있더라고요. 사랑이 상대를 살리는 방식이 때로는 모른 척이기도 했습니다. 이지혁이 떡볶이를 한 입 먹고 말했어요. 이거 맵네요. 지은호가 웃었습니다. 원래 떡볶이는 맵죠. 이지혁이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맵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요. 그동안은 나한테 아무 맛도 없었거든요. 그 말은 떡볶이 얘기 같았는데요. 사실은 인생 얘기였어요. 이지혁은 심장병 때문에 늘 나중에를 생각하며 살았고 나중에는 점점 멀어지기만 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이 흐려졌습니다. 사랑도 가족도 기쁨도 다 흐릿해졌죠. 그런데 지금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매운맛이요. 통증처럼 확 올라오는 맛이요. 이지혁은 그 매운맛이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둘째 날 노을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고요. 지은호는 목도리를 이지혁 목에 다시 감아줬는데요. 이지혁은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은호에게는 기적 같았어요. 지은호는 속으로 이 사람은 나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사랑했는데 오늘은 안 밀어내네 하고 생각했죠. 노을이 번졌고요.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아니 지은호. 이지혁이 이름을 둘 다 불렀는데요. 일부러 그랬습니다. 너는 요즘 어떤 이름으로 살고 싶어? 지은호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지은호는 이름이 바뀌는 게 단순히 안전 때문만이 아니라 죄책감에서 도망치려는 마음 때문이었거든요. 지은호로 살면 간이식과 10억과 한우진이 계속 따라오고요. 지은호로 살면 잠깐이라도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죠. 지은호가 대답했어요. 난요 사실 이름이 뭐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지혁 씨가 살아있으면 그걸로 돼요. 이지혁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번엔 아프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따뜻했어요. 이지혁은 그 순간 마음속에서 거부하던 사랑이 아주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사람도 무너진다는 두려움이 여전하지만요. 내가 살아보려고 하면 이 사람도 살아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주 미세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노을 언덕에서 이지혁의 가슴 쪽 장비가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경고음이요. 이지혁의 얼굴이 하얘졌고 지은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 가요.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지혁은 숨을 몰아쉬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이지혁은 자기 선택이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선택에는 대가가 붙습니다. 이틀을 얻었지만 그 이틀 끝에 심장이 더 빠르게 무너질 수도 있었죠. 병원으로 돌아왔고요. 그날 밤 이지혁은 중환자실 가까운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상철은 밖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고 이지환은 벽을 주먹으로 치다가 손등이 까졌어요. 이수빈은 말없이 기도하는 척했는데요. 사실은 기도도 안 나왔습니다. 왜 우리 가족은 자꾸 이렇게라는 분노만 남았죠. 그리고 지은호는 병원 복도 끝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지은호는 울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한우진에게서 온 메시지가 없는지요. 지은호는 한우진과만 연락하고 있었고 한우진의 상태는 아직 미공개였습니다. 한우진은 부산의 한 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은 뒤 사라졌고 그 행방은 지은호만 알고 있었죠. 지은호는 이지혁의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동시에 한우진의 숨소리도 지켜야 했습니다. 지은호의 삶은 늘 둘을 동시에 살리는 쪽으로 몰려갔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둘을 동시에 살리려다 셋을 다 잃기도 합니다. 지은호는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때 의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눈빛이 달랐고요. 의사가 말했어요. 공여자 생겼습니다. 뇌사 공여자요. 지금 골든타임 4시간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병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절망이 가능성으로 바뀌는 순간은 너무 급해서 사람 마음이 따라가질 못하더라고요. 이상철은 의사 옷깃을 잡을 뻔했습니다. 진짜요? 진짜 우리 지역이 하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수술 성공률은 60% 정도로 보셔야 해요. 수술 시간은 길어질 겁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60%. 누군가는 반 이상이라고 말하겠지만 이지혁 가족에게는 반 가까이였습니다. 이상철은 그 숫자를 들고도 기뻐하지 못했어요. 조옥래가 사고로 죽었던 그날 이후 이 집안은 기쁨이란 감정을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거든요. 기쁨을 믿으면 바로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은 12시간이 넘게 이어졌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은 자기 안에서 별의별 상상을 합니다. 지은호는 특히 그랬습니다. 지은호는 수술 대기실에서 손을 비비며 자기 수술대를 떠올렸어요. 간이식 수술을 기다리던 그 밤 고성이가 돈으로 사람을 조종하던 그 순간 한우진이 어디로 사라질지 몰라 두려웠던 그 시간. 지은호에게 대기 12시간은 지옥 같은 성장 구간이었어요. 지은호는 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이번엔 제발. 이번엔 제발. 그런데 지은호는 기도를 잘 못했어요. 기도는 희망이 필요한데요. 지은호의 희망은 늘 죄책감과 붙어 있어서 순수하지 못했거든요. 수술 중 의사가 잠깐 나와서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공여자는 28세 남성입니다. 이름은 민준. 기타리스트였고요. 그 순간 이상철이 숨을 삼켰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우리 집의 삶을 살리고 있다. 이 사실은 늘 감사를 넘어 죄책감으로 들어오죠. 의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공여자 가족이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지혁 씨가 깨어나면 전달해달라고요. 편지라는 말이 지은호를 멈추게 했습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에게도 편지를 쓰고 싶었는데요. 한 번도 제대로 못 썼어요. 미안함이 너무 커서 글로 쓰면 더 잔인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는 자기 아들의 심장을 내어주면서도 편지를 썼습니다. 지은호는 그 용기가 눈물 나게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지혁의 수술과 동시에 다른 전쟁이 시작됩니다.
박진석 vs 고성희. 26년 거짓의 전쟁이요. 박진석은 고성희가 자신을 속이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이미 고성의 재산을 빼앗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고성희는 빈털터리로 쫓겨났죠. 그런데 박진석의 분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박진석은 속았다는 사실보다 26년이라는 시간이 더 잔인했습니다. 사람은 돈을 잃는 것보다 시간을 잃는 게 더 아프거든요. 박진석은 그 26년이 자기 인생에서 통째로 도둑맞은 느낌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흔적을 하나씩 뜯어봤어요. 비자금 계좌, 조작된 문서, 스파이처럼 움직이던 주변 인물들, 차명 계좌의 흐름, 그리고 조옥래의 수첩에 적혀있던 단어들. 10억간 거래, 부산. 박진석은 이 흐름이 고성희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것도 눈치챘습니다. 고성희는 큰 판을 벌일 때 혼자 안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고성희는 늘 등 뒤를 만들어두는 사람이었어요. 박진석이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고성희가 쓰던 계좌들 끝까지 추적해요. 그리고 조옥래 쪽이랑 엮이는 지점이 있나 봐요. 그게 나올 때까지 멈추지 말고요.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이건 폭로하면 고성희뿐 아니라 회장님도 타격이. 박진석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어요. 알아요. 그래서 폭로는 안 할 거예요. 비서가 놀랐습니다. 그럼요? 박진석은 낮게 말했는데요. 난 복수보다 아이들이 먼저예요. 여기서 아이들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박진석은 26년 이용당한 피해자였지만요. 마지막에 선택한 건 복수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였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무너질 때 아이들이 같이 무너지게 두고 싶지 않았어요. 고성희는 관계를 통제의 도구로 쓰는 사람이었고 아이들도 그 도구의 일부가 될 위험이 컸거든요. 박진석은 결심합니다. 폭로 대신 조건을 걸기로요. 재산을 포기하든 체면을 포기하든 뭐든. 대신 아이들을 지키는 길로요. 그날 박진석은 고성희를 불렀습니다. 고성희는 이미 대저택에서 쫓겨난 사람인데요. 묘하게도 여전히 화려함을 벗지 못한 척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고성희는 사람 앞에서 무너지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은 척, 그게 고성희의 생존 무기였습니다. 고성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박진석, 이젠 날 부르네. 내가 없어도 잘 살 줄 알았더니요. 박진석은 서류를 탁 내려놨습니다. 26년. 너는 내 인생을 26년 동안 속였더라. 고성희는 눈썹을 올렸습니다. 속였다고요? 난요, 살려고 한 거예요. 박진석이 그 말에 웃었는데요. 그 웃음은 따뜻한 게 아니라 냉소였습니다. 너는 살려고 했고 나는 죽어가면서도 몰랐어. 그게 제일 미치겠더라. 고성희는 그 순간 박진석이 뭘 들고 있는지 눈치챘습니다. 고성희는 서류를 힐끗 받고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다가 다시 웃었습니다. 고성희는 협박을 당할 때일수록 더 웃어요. 웃음은 고성희의 방패였거든요. 그래서요? 나 감옥 보내려고요? 고성희가 말했습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폭로 안 해. 대신 조건이 있어. 고성희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어요. 조건? 박진석은 천천히 말했는데요. 아이들 손대지 마. 그리고 내가 아이들 앞에서 엄마인 척하는 것도 그만해. 고성희의 웃음이 흔들렸습니다. 고성희에게 엄마는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그 통제를 빼앗기면 고성희는 아무것도 남지 않거든요. 고성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박진석, 지금 나한테 친권 얘기하는 거야?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난 재산 포기할게. 내가 숨겨둔 것들 더 파헤치지 않을게. 대신 아이들 양육권은 내가 가져. 고성희는 그 말에 처음으로 제대로 흔들렸습니다. 돈을 잃는 건 버틸 수 있어요. 사람은 돈을 다시 벌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통제를 잃는 건요, 고성희에게는 존재가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성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 나 없으면 너도 끝이야. 내가 만든 내 인맥 내 체면.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체면이 뭐가 중요해? 아이들이 중요하지. 이 장면이 박진석의 감정선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복수를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자유를 얻기 시작해요. 복수는 사람을 묶어두거든요. 저 인간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생각이 자기 삶까지 같이 잡아먹습니다. 고성이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나 죽어버릴 수도 있어. 너 그 책임질 거야? 박진석은 잠깐 눈을 감았다 뜨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죽든 살든 내 선택이야. 근데 아이들 인생에 내가 더 칼을 꽂는 건 내가 못 봐. 고성이는 그 말에 목이 막혔는데요. 고성이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바로 독을 뿜었습니다. 내가 나를 내치면 너희 집안도 같이 무너져. 조옥래 어르신 죽음 그거요. 너희가 생각하는 범인 따로 있어. 박진석의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조옥래. 그 이름은 요즘 모든 사람의 심장을 찌르죠. 조옥래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박진석도 그 흐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말했어요. 협박이야? 고성이는 웃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힌트죠. 나만 무너뜨리면 끝날 줄 알아요? 그럼 당신 진짜 바보예요. 그때 박진석의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회장님, 이지혁 씨 수술 들어갔다고 합니다. 심장 이식이요. 박진석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박진석이 이지혁과 직접적으로 가까운 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이 판에서 심장이라는 단어는 그냥 질병이 아니란 권력 다툼과 비밀 거래의 핵심 키워드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옥래 수첩에 적힌 것들도 있고요. 고성이가 입에 올린 조옥래의 죽음도 있고요. 박진석은 더 확신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다시 병원입니다. 12시간이 넘어가던 수술이 끝났고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얼굴이 지쳐 있었는데요. 그 지친 얼굴이 어느 순간 웃는 쪽으로 무너졌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상철이 주저앉았습니다. 이지환은 벽에 기대 울었고요. 이수빈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데요. 그 말이 아니라면 자기 마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지은호는 순간 누군가의 죽음이 떠올랐어요. 그 28세 청년 민준. 기타리스트. 무대에 서서 빛나던 청년이었겠죠. 그 청년의 심장이 지금 이지혁 가슴에서 뛴다는 사실이 지은호를 무너뜨리면서도 일으켜 세웠습니다. 대가의 아이러니가 이런 거였어요. 누군가의 죽음이 누군가의 삶을 살립니다. 이지혁은 며칠 뒤 의식을 되찾았는데요. 눈을 뜨자마자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이 예전과 달랐어요. 깊었고요. 따뜻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확 들어왔습니다. 이지혁이 처음으로 내뱉은 말은 놀랍게도 이랬습니다. 노을 아직 있어요? 지은호가 웃다가 울었습니다. 있어요. 이지혁 씨, 노을은 내일도 있어요. 이지혁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이지혁은 새 심장을 받고 하루하루가 선물로 바뀌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지혁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선택하며 살려는 사람이라는 감정선이 더 선명해졌고요. 그때 간호사가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공여자 민준의 가족 편지요. 지은호가 편지를 받아들었는데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상철은 감히 못 열겠다는 얼굴이었고요. 이지환도 이수빈도 숨을 삼켰습니다. 결국 지은호가 조용히 읽기 시작했어요. 민준이는 기타를 치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 빛났고요. 우리 아들이 떠난다는 걸 받아들이는 건 아직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남긴 심장이 누군가를 살린다면 그게 민준이의 마지막 연주일 거라고 믿어보려 합니다. 살아주세요. 내일도 노을을 보러 가주세요. 우리 아들이 못 보게 된 노을까지요. 지은호 목소리가 중간에 갈라졌습니다. 지은호는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를 살린다는 말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지은호는 한우진의 간으로 살고 있고 그 때문에 고성희의 10억과 거래의 그림자까지 끌어안았습니다. 지은호는 늘 살아남은 죄 같은 걸 안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민준의 가족은 살아남아 달라고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부탁이 너무 뜨거워서 마음이 데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지혁은 눈물 흘리며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고맙다는 말은 민준에게 하는 말이었고 민준의 가족에게 하는 말이었고 동시에 지은호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지은호가 그 이틀을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이지혁은 아마 선택을 못했을지도 몰라요. 선택이란 건 혼자선 너무 무거워서 누군가 옆에 있어야 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런데요, 이 회차는 여기서 따뜻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화려한 날들은 늘 그렇죠. 기적이 오면 그 기적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새 심장이 뛰기 시작한 순간부터 누군가는 그 심장을 돈과 권력으로 환산하려 들거든요. 바로 그때 고성희가 움직입니다. 고성희는 이미 빈털터리로 쫓겨났고 박진석에게서 양육권을 빼앗길 위기였고요. 인맥도 하나둘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성희는 이상하게도 끝에서 더 똑똑해집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은 계산이 빨라요.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잡을 수 있는 줄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줄이 이지혁의 새 심장과 연결될 수 있다는 냄새를 맡아요. 고성희는 지은호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지은호는 간이식의 중심이었고 10억 거래의 중심이었고 한우진 실종의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지은호는 지금 이지혁 옆에 있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전화를 겁니다. 지은호는 이미 고성희에게서 숨기며 한우진하고만 연락하는 중인데요. 고성희는 그 숨는 틈까지 파고 들어옵니다. 고성희가 말했어요. 지은호 아니 지은호. 고성희는 일부러 두 이름을 다 불렀습니다. 너 이제는 심장까지 건드렸네. 지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성희는 웃었습니다. 무슨 말이긴. 너희가 믿는 기적, 그거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아? 공여자? 골든타임? 4시간? 세상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 지은호는 그 말에 온몸이 얼었습니다. 고성희가 기적이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는 순간 사람은 가장 무서운 상상을 하게 됩니다. 혹시 공여자 선정이 조작됐나? 혹시 누군가의 돈이 들어갔나? 혹시 그 공여자 민준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 지은호는 입술이 떨렸어요. 고성혜,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요. 고성희는 낮게 말했습니다. 함부로? 나 지금 함부로 말할 처지가 아니거든. 나 텅 비었어. 근데 텅 비면요, 바닥이 보여. 바닥에는 진실이 굴러다니고요. 이 회차의 또 다른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여기서 터집니다. 고성희의 몰락입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에게서 내쫓겼고 인맥도 떠나고 대저택은 크기만 한 감옥이 됩니다. 고성희는 한때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인데요. 명품도 대저택도 사람들의 인사도 돈의 힘도요. 그런데 그 화려함이 사실은 생존 무기였던 겁니다. 고성희는 화려함으로 숨을 쉬었고 화려함으로 상대를 눌렀고 화려함으로 불안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화려함이 다 꺼졌어요. 큰 집은 텅 비었고 웃음소리도 없고 전화도 안 오고요. 고성희는 그 텅 빈 공간에서 자기 발자국 소리만 듣습니다. 사람은 자기 소리만 들리면 미쳐요. 고성희는 그 집에서 밤마다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 질문의 끝에는 늘 남 탓이 붙습니다. 고성희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요. 인정하면 무너지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고성희는 조옥래를 떠올리고 지은호를 떠올리고 박진석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화살을 꽂아 넣으려고 해요. 하지만 고성희에게도 모순이 있습니다. 고성희는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 통제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관계가 필요하거든요. 관계가 끊기면 통제도 끊깁니다. 지금 고성희는 관계가 끊기는 중이고요. 그래서 더 무너집니다. 이 회차에서 고성희의 결말은 텍스트 안에서 두 갈래로 변주됩니다. 그리고 그 변주는 화려한 날들의 의도적인 여지로 남습니다. 시청자가 다음 회를 못 놓치게 만드는 불편한 여지요. 하나는 소문처럼 퍼지는 버전입니다. 고성희가 대저택에서 혼자 있다가 과다복용으로 쓰러졌다는 이야기요. 그 사람 결국 죽었다더라라는 소문이 돌고 사람들은 또 한 번 고성희를 소비합니다. 죽음조차도 화려함의 연장처럼요. 또 하나는 더 잔인한 버전입니다. 고성희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는데요. 그 살아남음이 처절한 사회적 추락으로 이어지는 버전입니다. 시골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고성희.
손에 물집이 잡히고 손등이 거칠어지고 그 손이 더 이상 다이아몬드를 잡지 못하는 손이 되는 버전이요. 고성희에게는 죽음보다 그게 더 지옥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고성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로 살아온 사람이니까요. 이 회차는 그 두 버전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성희가 마지막으로 혼잣말하는 장면 같은 느낌의 문장만 남기는데요. 죽어도 끝이 아니네. 살아도 끝이 아니네. 그리고 화면 밖으로 누군가의 메시지가 하나 들어옵니다. 고성희의 폰으로요.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았고 내용은 짧습니다. 심장 움직였다. 다음은 내 차례다. 고성희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누군가가 고성희를 협박하고 있어요. 고성희가 단독으로 판을 벌인 게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고성희는 지금 몰락의 끝에서 또 다른 윗선의 그림자를 마주합니다. 이게 다음 회의 큰 갈고리입니다. 이제 이지환과 박영나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회차가 심장만으로 굴러가면 감정이 단조로워지거든요. 화려한 날들은 사랑과 가족, 죄책감과 권력의 줄을 동시에 당겨야 살아납니다. 박영나는 웹툰 작가로 독립해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겉보기에는 인생이 꽃길 같았는데요. 박영나는 오히려 그 성공이 무서워졌습니다. 성공하면 혼자 서야 하거든요. 그리고 박영나는 혼자 서는 순간 가족의 그림자도 같이 서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고성애, 박진석, 박성재. 이 세 이름은 박영나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오염처럼 붙어 있죠. 박영나는 이지환을 좋아하지만 가족 관계 때문에 거리둡니다. 이지환도 박영나를 좋아하지만 포기하려 합니다. 둘은 서로 좋아하면서도 서로를 밀어내요. 그 밀어냄이 배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지환은 병원에서 이지혁의 수술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박영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지환은 목소리를 낮게 했습니다. 박영나, 나 지금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기쁘면서도 무섭고요. 박영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왜 무서워? 이지환은 말했어요. 기적이 오면요, 그 뒤에 대가가 오더라고요. 우리 할머니 조옥래도 뭔가를 알아냈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박영나는 그 말에 목이 막혔어요. 조옥래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었고 그 사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박영나는 이 집안에 발을 들이면 나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영나는 이상하게도 더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성공이 박영나를 단단하게 만든 겁니다. 사랑도 진실도 이제는 도망치면 더 후회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박영나는 이지환에게 말했습니다. 이지환, 우리 무서우면 손잡아요. 멀어지지 말고요. 그 말이 이지환을 흔들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나를 좋아하지만 포기하려 했는데요. 박영나는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지환은 그 순간 처음으로 포기가 아니라 가치라는 단어를 생각해요. 하지만 이지환은 솔직합니다. 이지환은 박영나에게 말해요. 박영나, 나 너 좋아해요. 근데 좋아하면 너를 이 판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박영나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끌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갈게요. 내가 선택할게요. 나도 마지막까지 선택하면서 살고 싶거든요. 여기서 이 회차의 테마가 박영나 감정선과 연결됩니다. 선택의 존엄.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선택하는 살. 이지혁이 이틀을 선택했듯이 박영나도 사랑과 진실 앞에서 선택을 합니다. 이제 이수빈과 박성재로 넘어갑니다. 이수빈은 박성재를 좋아하지만 박성재와 헤어졌고요. 이 둘은 지금 감정이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랑이 아직 남아있는데요. 사랑이 남아있을수록 의심과 죄책감이 더 날카롭게 들어오거든요. 이수빈은 이지혁의 수술 성공 소식을 듣고 안도했는데요. 그 안도 속에서 또 다른 불안이 살아났습니다. 조옥래 수첩에 적힌 이름들, 거기에 박성재가 있었고 김다정이 말했던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떠올랐죠. 이수빈은 결국 박성재를 찾아갑니다. 병원 앞 추운 바람 속에서요. 이수빈이 먼저 말했어요. 박성재 씨, 나 오늘은요, 도망 안 칠 거예요. 좋아한다고 숨기지도 않을 거고요. 대신 물어볼 거예요. 박성재는 이수빈을 보는 순간 눈이 흔들렸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지키고 싶었는데요. 그 지키고 싶음이 오히려 이수빈을 밀어내게 만들었습니다. 김다정의 부탁 때문이라고만 말하기에는 박성재도 뭔가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뭔가는 조옥래의 죽음과도 엮여 있을 가능성이 있었고요. 이수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조옥래 그 사고요. 박성재 씨 진짜 아는 거 있어요? 박성재가 숨을 삼켰어요. 박성재는 지금 고성이가 무너지는 걸 지켜보고 있고 박진석이 아이들을 지키려는 걸 보고 있고 그 와중에 자신도 이용당했을 가능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마음속에서 말하면 이수빈이 위험해진다와 말하지 않으면 이수빈이 더 불안해진다가 싸웠어요. 박성재는 결국 아주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수빈 나 다는 모르는데요. 한 가지는 알아요. 이수빈이 숨을 멈췄습니다. 뭔데요? 박성재가 말했어요. 조옥래 어르신이 마지막에 뭔가를 추적하셨어요. 간이식이랑 돈이랑 부산이랑 그리고 그걸 누군가가 막으려고 했고요. 이수빈은 온몸이 얼었습니다. 박성재의 말은 이지혁이 가진 조옥래 수첩의 흐름과도 맞아떨어집니다. 이수빈이 떨며 말했어요. 그럼 고성희예요? 박성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성희만은 아닌 것 같아요. 고성희는 판을 벌이긴 했는데요. 그 판을 진짜로 움직인 사람은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이수빈은 울 것 같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누구예요? 박성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답을 내놓으면 다음 전개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리고 박성재도 아직 확신이 없어요. 대신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이수빈 요즘은 혼자 다니지 마요. 누가 너를 보고 있어. 이 말이 이수빈을 다시 공포로 끌고 갑니다. 이 집안은 조옥래가 죽은 뒤로 감시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병원 안에서는 또 다른 폭탄이 터집니다. 이지혁의 차트에 붙었던 코드명 지역의 흔적을 이지혁이 발견해요. 이지혁은 깨어난 뒤 담당 간호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저 왜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간호사가 당황해요. 그건 시스템 오류.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의료진이 말을 막으려 했는데요. 이지혁이 눈빛으로 밀어붙입니다. 이지혁은 새 심장을 얻고도 예전보다 더 날카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살아남은 사람은 두 종류가 됩니다. 겁쟁이가 되거나 파헤치는 사람이 되거나요. 이지혁은 두 번째 쪽입니다. 의료진이 끝내 말합니다. 누군가가 보호 요청을 넣은 걸로 보여요. 신상 보호 코드요. 외부에서 접근 못하게요. 이상철이 얼어붙었습니다. 보호 요청? 누가요? 의료진이 말끝을 흐립니다. 그건 기록상으로는 보호자 승인으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호자 승인. 그 말이 이상철을 찌릅니다. 이상철은 그런 승인 한 적 없어요. 이지환도 이수빈도 없고요. 그럼 누가요? 조옥래가 죽기 전에 말했던 집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문장이 다시 떠오릅니다. 누군가가 이지혁을 보호하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지혁을 통제하려 했던 걸까요? 이 질문 하나로 이 회차의 끝은 다시 어두워집니다. 기적이 왔는데요. 그 기적의 그림자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때 지은호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옵니다. 발신자는 한우진입니다. 지은호는 놀라서 숨을 삼켰어요. 한우진은 부산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은 뒤 사라졌고 행방은 지은호만 알고 있으며 지은호와 따로 연락하는 중이었죠. 한우진의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은호야, 너희 쪽 심장 이식 축하해야 하는데 조심해. 민준이라는 이름 나도 들었어. 지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을 한우진이 왜 알아요? 공여자 민준은 28세 기타리스트. 이지혁의 새 심장. 그 민준의 이름이 왜 한우진에게까지 들어갔을까요? 이건 기적이 단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고성이가 말한 세상은 깨끗하지 않다가 단순 협박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은호는 속으로 느꼈습니다. 다음 회는 심장이 아니라 거래의 회차가 될 거라고요. 간이식과 심장 이식이 10억과 부산이 조옥래의 죽음과 박진석의 조건이 그리고 고성의 뒤에 윗선이 한 점으로 모일 거라고요. 여기서 이 회차의 한 줄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심장이 멈춰가던 지역 이지혁은 기적처럼 새 심장을 얻고 살아나고요. 26년을 속아온 박진석은 복수를 내려놓고 아이들을 지키며 떠나며요. 모든 걸 가졌던 고성이는 결국 텅 빈 집 혹은 텅 빈 인생에서 무너집니다. 하지만 화려한 날들은 절대 한 번의 비밀을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회차는 마지막에 한 문장을 남깁니다. 새 심장은 뛰기 시작했는데요. 그 심장을 누가 움직이게 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1년 5년 후 에필로그가 살짝 스치듯 들어옵니다. 확정된 미래라기보다 앞으로 올지도 모르는 약속 같은 장면의 감정으로요. 1년 후 이지혁은 재활을 하며 다시 노을 언덕을 오릅니다. 이번 노을은요, 내일도 볼 수 있는 노을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숨이 차도 웃을 수 있었고요. 지은호는 옆에서 말합니다. 이제는요, 선택이 무섭기만 하진 않네요. 이지혁이 대답합니다. 선택은 늘 무서운데요. 근데 무서워도 선택하면 사라지는 것 같아요. 5년 후 박진석은 정말로 시골에서 아이들과 소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박진석은 돈을 포기하는 순간 오히려 해방을 얻었고요. 박진석은 밭일을 하다가도 문득 멈춰서서 혼잣말합니다. 내 인생 이제는 내 거네. 그리고 어딘가 고성희의 이름은 여전히 떠돌아요. 죽었다는 소문, 설거지를 한다는 소문, 다시 돌아올 거라는 소문. 확실한 건 하나뿐입니다. 고성희는 더 이상 화려함을 무기로 숨 쉴 수 없게 됐고요. 그 텅 빈 숨결 속에서 고성의 뒤에 있던 진짜 판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는 것. 다음 회차는 이 질문으로 시작될 겁니다. 민준의 죽음은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심장을 거래한 걸까요?